이번 시험에서는 2020년 9월 평가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시행된 2020년 9월 문제입니다. 독서 지문 풀어볼 텐데 21번 지문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지문은 쉬웠죠. 요거는 지문 읽어보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서술로서의 영화가 진행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1번 보면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않다가 틀렸죠. 우리 왼쪽 화면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쌤이 지금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보면은 이렇게 22번 1번이라고 딱 써놨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하면서 개인적 사료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자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네, 매개를 거치지 않았는지 한번 볼까요? 위에 보면은 여기 매개 써있죠.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해가지고 매개를 통해서 과거와 만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학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거치지 않은이 아니라 매개를 거친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세요. 3번 보면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요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왼쪽 화면 보세요. 밑줄 친 부분 보면 이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딱 나와 있죠, 여기. 그대로 써 있죠. 4번도 볼까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요거는 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22번 4번.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 영화가 지표적 기호고, 언어는 지표성이 강하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사실.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약하다라고 바꾸든지 뭐 아무튼 언어가 지표성이 약하고 영화가 강해요. 그래서 영화가 지표적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5번 보세요.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기호다. 요것도 왼쪽 화면 보면 22번 5번이라고 써있는 이거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다 해서 언어가 상징적인 기호죠. 그래서 영화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언어가. 그죠? 언어가 상징적인 기호죠. 그죠? 그래서 3번만 적절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24번 보세요. 가, 나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 있는 대로 찾아보라. 네. 가가 뭐냐면 여기에 이쪽 가가 똑같이 해볼게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허구적 이야기 속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사료로 삼는다. 나는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한다.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상상력,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공백으로 놔두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은 적절한 거 한번 볼까요? 1번 기억 보면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 정도 되겠지? 이게, 그치? 이게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이건 기억에 가에 해당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거는 가도 나도 아니네요. 그죠? 니은 없어요. 없음. 디귿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았다. 요것도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찾아본 거니까 가라고 할 수 있겠죠. 시대적 상황 여기서는 상업과 관련된 내용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이겠지. 이걸 찾아봤죠. 리얼 보면 17세기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아, 요게 중요한 차용했다.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려고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한 거잖아. 그죠? 아이고. 네. 이 부분이 이제 허구의 이야기 활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가고 리을이 1번이네요. 그죠? 자, 24번입니다. 기역에 나타나는 기역이 뭡니까? 기역 요겁니다.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건 좀 쉽죠? 5번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변형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게 딱 이거죠.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말자. 딱 5번이죠. 변형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검증하자. 이거겠죠. 자, 이제 옆에 문제 넘어가서 25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82년작 영화 마르텐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딱 보니까 1982년에 만들어졌는데 16세기니까 1500년대예요. 그죠? 옛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판 기록 뭡니까? 옛날 영화를 만든 건데 이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어떤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당시 사건은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습니다. 1993년 영화 마르텐 게르의 귀향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그래서 82년 영화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 서머스비로 바꿨는데 내용도 좀 바뀌었단 말이야.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만난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난다. 근데 전자는 이게 중요하죠.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다. 이 전자가 뭡니까? 82년작 마르텐 게르겠죠. 요게 이제 전자입니다. 그럼 후자는요.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 욕망을 반영했다. 요게 이제 후자죠. 요거 서머스비 요게 이제 후자죠. 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군. 맞겠지? 그지? 맞고. 이번 실화의 바탕을 둔 마르텐 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 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려울까요? 아니죠. 여기 보면은 25번에 여긴 네요. 뭐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건 이제 틀렸죠. 그렇죠? 네, 3번 보세요. 영화 마르텐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겠군. 맞죠? 왜냐면 이게 여기 있어. 이것도 여기 있죠. 영화인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당연히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들어갔겠지. 4번도 영화 마르텐 게르의 기항은 역사적 고증의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연적 역사서술 방식에 가깝겠군. 이 다음 거 보면 되죠? 왼쪽 화면.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겠죠. 5번 역사서 마르텐게르의 기항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 방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죠. 미시사 연구 위에서 우리가 봤죠. 여기 미시사 연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삶의 기록들을 가지고 역사를 탐구하는 게 미시사 연구인데 맞겠죠. 네, 이제 다음 문제.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이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D번 보세요. 두 축을 이룬다. 두 축을 결합하다 맞습니까? 네, 너무 쉽죠. 결합하다가 맞아요. 틀렸죠. 네, 결합하다라고 이루다가 결합하다랑 전혀 다른 의미니까 4번이 틀렸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뭐 우리 법에 관한 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물건의 점유와 소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대한 질문인데 좀 헷갈렸을 것 같아. 우리가 생소하지 않은 생소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직접 생소한 용어죠, 용어. 뭐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27번의 정답이 5번인데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 이게 틀렸죠. 공시 방법도 갖춰줘야 됩니다. 우리 왼쪽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여기 딱 써있죠. 공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당연히 맞고요.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죠. 뭐 빌렸을 수 있죠. 그죠? 빌렸을 수 있고. 3번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예, 점유 인도가 여기 예. 선생님 딱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죠. 왼쪽 화면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그죠? 양도하려면. 그리고 4번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네. 그리고 5번이 이제 틀렸고요. 28번 볼까요?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하고요.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돌려받아야 될 사람, 빌려준 사람, 그 사람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합니다. 간접 점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합니다. 둘 다 점유야, 그죠? 둘 다 점유야.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소유다 이걸 알려줄 수 있죠. 내가 펜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거 내 펜이죠, 그죠? 이게 공시죠, 점유하고 있는 게.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 것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거야, 그냥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굳이 뭐 물어보기도 하지만 안 물어볼 때가 훨씬 많죠, 그죠? 펜 내가 들고 있으면 네 펜 예쁘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거일지 모르는 펜 예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그냥 보는 면 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A에 대한 이해 방금 읽어봤는데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보세요.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선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 물리적 지배를 해야 간접 점유자가 됩니까? 직접이겠죠, 직접, 그죠? 자, 그리고 2번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간접 점유도 점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간접 점유도 저기 공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야, 틀렸죠?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뭐 상관없어도 되죠, 그죠? 4번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뭐 꼭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필요 없죠.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당연히 예, 맞죠. 네. 아니 맞다가 아니라 틀리죠.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피아노가 있는데 내가 직접 점유하고 지금은 내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빌린 거야. 누가 주인 따로 있어. 얘 간접 점유자가 있어. 얘 빌려준 사람 내 거야. 얘가 있으면은 얘가 소유자지, 그치? 그치? 얘는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돌려줘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답이 5번인 문제였는데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된다. 맞죠? 그죠? 둘 중 하나 있어야겠죠? 자, 넘어갑시다. 아래로 29번 기억 디귿을 비교한 내용 쭉 내려보면 기억은 네. 다른 색으로 해봅시다. 한번. 여기 있네, 기억.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사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소유. 예를 들어서 가방을 내가 메고 있으면 이거 내 가방이죠. 특별한 뭐 빌린 거 아닌 이상, 그죠? 물론 빌린 것도 점유입니다. 간접 점유니까. 자, 니은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 기능의 동산. 그러니까 자동차 사면 여러분은 학생이라 잘 모를 수 있지만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취득세도 내고 뭐 등록도 해야 돼. 자동차 등록소에 가가지고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호판만 보고 누구 차인지 알 수 있죠. 디귿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이거 당연히 등기해놔야지. 내 땅이면은 부동산 등기를 해놔야 되죠. 그래야 알 수 있죠. 그죠? 내 땅인 거. 그냥 내 땅이다 말만 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그죠? 법적으로 등록을 해놓죠 다. 이걸 비교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1번 보세요. 기억은 아까 얘기했던 가방이나 뭐 금반지, 피아노처럼 가지고만 있으면 내 거인 거. 디귿과 달리 디귿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뭐 국가가 관리합니까? 피아노를 국가가 관리합니까?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동차나 항공기입니다. 이것은 가방이나 뭐 피아노와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맞죠? 니은은 기업과 달리 원래 소유자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근데 뭐 훔쳤어 누가. A가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B한테 팔았어요. 야, 이 차 내가 살래 해가지고 샀어. 얘가 가져갔어. B가. A가 B한테 팔았어. 근데 진짜 주인 C가 나타났어. 이거 내 차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어? B한테 달라 그래.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죠. 그죠? 내 차인데 등록돼 있는데. 그치?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방을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주웠어. 누가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주웠어, 가방을 주워가지고 이거 뭐 주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팔아야겠다고 얘가 샀어, 이 가방을 메고 다녀. 근데 진짜 주인이 나타났어. 뭐야 저거 가방 줘 하면 줘도 돼, 안 되는데 안 줘도 되는 이거 얘 거야. 그죠? 이건 등록된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 떨어진 거 산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얘 거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럼 얘 거란 말이야. 그죠? 지문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보세요. 디귿은 뭐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은 뭐와 달리 반지, 뭐 피아노, 가방과 달리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이걸 뭘로 고치면 좀 적절할까요? 이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면 이거를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이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이므로 이렇게 해야겠죠?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뭡니까 이게? 네, 그렇죠. 네. 4번.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고 4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네, 니은은 안 되죠. 니은은 자동차는 소유자만 이전시킬 수 있어요. 아무나 막 아무 자동차나 갖다 팔면 안 되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아야지. 누가 남의 차 막 팔면 됩니까? 안 되죠. 5번 기역과 디귿은 모두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점유 계정이 뭐였습니까? 네. 한번 점유 계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왼쪽 화면 보면 여기 점유 계정 나와 있죠.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 계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았지만 잠깐 동안 맡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너한테 팔게 대신에 뭐 이틀 뒤에 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성립된 경우는 그 이틀 동안을 점유 계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사실상은 판 사람 거죠. 주인은.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하다 말았죠. 기역과 디귿은 모두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딱 써있죠? 네.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할 수 없다 해서 디귿은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는 이제 없죠. 그래서 디귿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5번을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30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30번을 보면요. 이게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이 있고요. 여기 갑. 또 을이 있어요. 을. 네, 그리고 네, 병이 있어요. 이제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소유권에게 양도하기로 했답니다. 금반지 양도, 그치? 금반지 양도합니다. 내가 너한테 주겠습니다 했어요. 계약까지 했어.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이게 중요하죠. 보관하다. 그럼 이게 점유 계정이 들어가겠죠. 점유 계정. 보관하는 동안, 그치? 내가 잠깐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네 거야. 그래서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했대. 요구할 때 원할 때 내가 줄게. 네가 달라고 할 때 줄게. 일단 갖고 있을게. 뭐 이거예요.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어.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갑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거 거래가 성립돼요. 금반지는 이제 뭐 국가적인 등록을 하지 않는 뭐 동산이니까.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다시 딱 계약을 했어. 누구랑? 병이랑 계약을 했어요. 내가 이거 갑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 내 건데 이거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죠?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금반지 양도 이렇게 써놓을게요. 금반지 양도. 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사흘 후에 병한테 넘겨줘. 그거 내 거 넘겨줘.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넘겨줍니다. 사흘 후에
사흘 후 금반지 양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을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 병이 뭘 가지고 있어? 병이. 여기 나와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환. 색깔도 맞출까요? 반환 청구권을 병이 가지게 됐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인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환 청구권 갖고 있으면 간접 점유니까 맞겠지. 그지? 1번 맞고요. 자, 2번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을은 일단 점유 인도를 받긴 받았죠. 그래서 점유 계정을 통해서 점유 인도를 받은 거죠. 그죠? 2번 맞고요. 3번 보세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아니라면 진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인 척 하면서 넘긴 거예요.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병이 을로부터 가진 소유권을 중요한 건 지금 병이죠, 병. 이 병이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요건데 우리 지문을 보면 여기 요런 표현이 있죠. 한번 볼까요?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이 선의 취득이 바로 자기 게 아닌데도 상대방을 속여서 넘기는 그지만 이제 그 거래가 유효하다는 그런 법이죠. 근데 이 선의 취득은 점유 계정으로는 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지금 갑이 점유 계정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 계정 상태에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취득한다가 아니라 취득하지 못한다로 바뀌어죠. 왜냐하면 점유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유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딱 써있죠 여기.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못한다. 자, 4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이 간주된다. 점유 인도까지 한 건 맞죠. 왜냐면은 을은 갑이 금반지 소유자라고 믿었고 충분히 확인도 했는데 믿었어. 금반지 소유자가 맞다고. 그래서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까진 맞지만 을이 이제 소유권을 양도받아서 취득하는 선의 취득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5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겠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 양도라서 5번은 이제 취득한다가 맞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반환 청구권 양도고 점유 계정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아래로 넘어가서 A와 가장 가까운 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 소유권 박탈이 일어난다. 뭐랑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생한다 정도 될까요? 하게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가장 유사한 거 사건이 발생한 요 정도 되겠죠. 사건이 발생한.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이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38번 문제 보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인데
네. 정답이 이제 5번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놔가지고 딱 보여줬는데, 이 부분 보입니까?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의 위치를 구한다. IMU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여기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의 위치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딱 일치하죠. 5번이 정답입니다. 네, 5번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내려가서 39번. 오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 오차는 GPS의 단점과 장점, IMU의 장점과 단점을 혼합해서 오차를 줄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GPS의 1번 먼저 보세요.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오차가 커진다. 이 IMU가 아니라 뭡니까? GPS입니다. 이거 잘못 써놨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전파 지연으로 오차가 발생하다. GPS 여기 써있지? 그렇죠? GPS고요. 2번 GPS는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성 위치를 파악하는데 오차가 커진다. 네,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여기 보세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라고 했지, 언제 뭐 오차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이런 말 없습니다. 틀렸어요. 3번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해진다. 틀렸죠. IMU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커진다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커진다라고. 네, 4번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아니, 안 됩니다. 그죠? 터널 들어가면 GPS는 이제 안 잡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딱 5번이죠. 그죠? 네. 딱 여기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딱 써있죠. 정답이 5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40번 보세요. 기억에 대한 위치 지도 기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세요. 1번. 근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정한다. 이거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헷갈리면. 자, 아래를 그려봤어요. 이 사람이 딱 스마트폰 들고 서 있는데 비콘 3개가 있다고 쳐봐요. 비콘 1, 비콘 2, 비콘 3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위치 지도 기법은 이렇게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먼저 설정합니다. 기준점을 딱 설정을 하고 기준점. 이 기준점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신호 보내고 기준점에 보내서 신호의 세기를 딱 측정을 해요. 그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서 이 신호의 세기와 비콘의 식별번호, 기준점 위치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죠. 기준점, 신호세기, 비콘 명을 서버로 전송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지도에 기록을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정한 위치에 딱 스마트폰을 들고 가면은 비콘 신호를 수신하게 되고 이 단말기가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고 비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이 되어 서버는 수신된 신호세기에 가장 가까운 신호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 찾아서 알려줍니다. 만약에 지금 사람이 여기 있죠. 이 사람이 비콘 3에 가까이 있으니까 단말기에서 수신받은 비콘 신호를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이 서버는 수신된 신호세기와 가장 가까운 비콘 3이겠죠? 가장 가까우니까 신호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 여기 기준점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위치에 있다.
딱 이 기준점 위치에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기억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40번 1번 특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맞죠? 작은 구역을 나누어 각 기준점마다 설정을 합니다. 구역마다 각 구역마다. 그러니까 각 구역마다 기준점 설정하니까 많은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준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2번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가장 비슷한 신호 세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 맞죠? 미리 다 되어 있어야 이 세기랑 가장 비슷한 신호 세기를 찾겠지. 그치? 3번 특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빈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빈콘의 위치가 아니고 기준점의 위치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틀렸죠? 기준점이라고 딱 써있죠. 기준점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준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4번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뭐 갱신해야죠. 이동하면 위치를. 5번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낸 것이다. 맞고요.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단말기라고 쳐봐요. P를 단말기. 다시 색깔이 안 나오네요. 이게 단말기라고 칩시다. 이게 단말기인데 비콘 3개가 딱 있죠. 비콘 3개가 여기랑 보고 봐야겠네요. 그죠? 3개니까 3변 측량 기법이겠지. 뭐 그냥 일단 보기를 봅시다. 이걸 먼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번 보세요. 근접성 기법과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 위치는 동일하지 않죠. 왜냐면 근접성 기법은 왜냐면 근접성 기법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비콘을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여기 딱 써 있죠.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콘 1이 되겠죠. 여기서는 비콘 1. 근접성 기법에 따르면 비콘 1이 위치가 될 거고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여기 한번 왼쪽 보면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서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을 합니다. 이렇게 반지름으로 이렇게 환산합니다.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딱 정하는데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공통에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위치로 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일하지는 않겠죠. 그죠? 둘이 다르겠죠. 2번 보세요. 측정된 신호의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어떤 것부터 약하겠어요? 먼 게 제일 약하겠지. 그지?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세게 도착하고 점점 멀어질수록 약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1, 2, 3이 아니고 강한 것부터 나열하면 1, 2, 3이 되겠지. 왜냐면 가까운 게 제일 세요. 우리가 가까운 걸 때려도 세지. 뭐 멀리 있는 거 때리면 세겠습니까? 뭘 던져서.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신호가 세게 닿고요. 점점 멀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면서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2번 틀렸고요. 3번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Q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 Q가 있거든. 이 장애물이 있으면 약해지잖아. 신호가 약해집니다. 약해져. 앞에 장애물이 당연히 약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실제는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했을 텐데 장애물 때문에 멀리 있다고 느껴져서 위치가 더 뒤로 늘어난 거니까 네. 늘어난 거니까 아마 비콘 3 쪽으로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물 때문에 더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가까이 있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로 인해서 더 멀리 있는 걸로 것으로 인식되는 거죠. 인식된 거예요. 실제보다. 왜냐면 약해져서 신호가 약해져서 실제는 더 가까이 있겠죠. 맞죠? 자, 4번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면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이 아니라 비콘 3 가까이로 이동하겠지. P 방향이 아니고 비콘 3 방향으로, 그지? 틀렸고요. 5번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세기만 약해진다면 비콘 2의 신호세기가 약해진다면 3변 측량 기법에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B 방향으로 이동하겠군이 아니라 비콘 B 방향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멀어짐. 왜냐면 약해지면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약해지면 여기 써놨죠?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익혀지니까 비콘 B에서 멀어지겠죠? 정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독서 지문 문제 풀어본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잘 풀어보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